2차 대전 초 독일 해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영국의 대서양 수송로를 끊고자 한다. 유보트와 신형 전함 비스마르크를 투입해 공세선을 흔들며 영국의 해상 통제력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반면 영국은 유럽 대부분이 독일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서양 해상권은 생존의 문제였고 이에 함대를 출항시킨다. 덴마크 해협에서 마주친 영국과 독일 함대가 수차례 교전을 벌이던 중 영국의 기함 후드가 비스마르크의 일제 사격에 맞게 되는데 거대 전함 비스마르크에 맞선 영국 해군은 후드의 복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괴물 전함의 최후 비스마르크 추격전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일제 사격을 실시를 해요, 비스마르크가. 23초를 비행한 탄들이 마침 변치맞은 후드에 명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서 벌어져요. 쐈다! 야, 왼쪽으로! 빵!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후부 항교탑에 명중한 15인치 포탄은 약 2인치 두께의 후드 장갑 가판을 뚫고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4인치 부포탄 작업 공간에 장야하게 점화가 돼요. 유폭이 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폭이 되면서 주 탄약고까지 연쇄적으로 폭발이 뻥뻥뻥뻥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주포탑이 하늘로 퐁 하고 날아가요. 그리고 한미가 선체랑 절단이 되고. 그럼 이런 침몰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영국의 최고봉 아니었어요? 최고봉이 그냥 이게 피격부터 침몰까지 걸린 시간이 3분이에요. 아무리 관통을 해서 폭발했다고 이게 주포 탄약고가 아니라 부포탄이 있던 부탄약고인데 그게 터졌다고 연쇄적으로 주탄약고까지 터졌다는 거는 이게 확실히 설계든 운용이든 어느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건데 다만 이게 정확히 왜 이렇게까지 연쇄적이 났는지 아직까지 100%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폭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한 군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근데 사실 이게 1차 대전 때 유틀란트 해전 때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연쇄 폭발로 완전히 두동강난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국 해군의 어떤 교리상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생존자가 딱 3명밖에 없어요. 침몰하자마자 3명만 살아남은 건 아니고 실제로는 살아남은 사람이 좀 더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구조 함정이 그로부터 2시간 만에 와요. 왜냐하면 같이 있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지금 어떻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나머지 배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바다는 배니까 뭐 빨리 올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또 근처 해역에 유보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비스마르크는 멀쩡하게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춥죠. 북대서양이죠. 아무리 5월이라도 이건 뭐 사람이 오래 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좀 드라마틱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3분 만에 침몰을 했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와중에 독일 함정에서 어떤 걸 봤냐. 전방의 포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그 순간에도 나왔어요. 일제 사격을 했어요. 그래서 선명한 오렌지 성광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적이지만 존경심이 생겼다라고 해요. 자, 후드를 잃었죠. 그런데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전투에서 그냥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면 어차피 죽으니 계속 교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2대1이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체급이 작은 아이죠.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기계적인 결함 아직도 있습니다. 한 포를 발사하면은 고장이 나고 그를 막 고칩니다. 겨우 고쳐가지고 이제 포를 돌려서 빵 사격했는데 한 발 쏘고 걸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독일 전함들에게 계속적으로 난타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리치 함장은 후퇴, 그러니까 전투 중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영국 해군이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도 지역 사령관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지역 사령관은 당연히 그 정도 했으면 수고했다. 됐다. 연막 피우고 교전 지역 이탈해라
그래서 교전 지역을 이탈해요.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후드. 상징 마이티 후드가 침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당시 지역 사령관이었던 웨이크 워커 제독은 이 소식 자체를 기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처칠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죠. 네. 근데 처칠이 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충격받은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바로 후드의 침몰이다. 폭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고요. 보안이 잘 지켜졌느냐? 그건 안 됐어요. 그날 오후에 BBC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게다가 영국 해군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해군 중에 자신이 어렸을 때 후드를 보고 나 나중에 군인이 되면 저 배를 탈 거야라는 생각에 해군에 지원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제 비스마르크는 단지 적함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켜야 되는 복수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드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서 완전 타깃이 된 거죠. 원수. 지금 여기는 근데 덴마크 해협 해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영국 해군들은 눈을 붉히고 이제 비스마르크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후의 상황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전투 중에 많은 손상을 입었어요. 주포 10문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3문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장에서 완전히 이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공격 범위만 물러나 있다가 서포크와 노폭이 다시 비스마르크를 미행을 하자 그 뒤에 따라붙습니다. 모기 때 합류. 네, 완전히 물러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포크와 노폭은 사실은 비스마르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이 없어요. 펀치력이 약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3문의 주포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꼭 해야 된다면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드의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자, 이 시점에서 루첸스 사령관은 독일에 전문을 자주 보냅니다. 뭐 물론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황을 보고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전문을 보내면 보낼수록 비스마르크의 위치는 계속적으로 탈로가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미행 중에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놓치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전문을 보내서 아 대강 어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져요. 아니 나올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보안을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존자들하고 심지어 영국 쪽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루첸스가 과연 그때 왜 이렇게 긴 혹은 왜 이런 전문을 보내야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가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침몰을 하잖아요. 그때 루첸스 사령관이 내가 죽기 전에 이건 해야겠다. 그게 비스마르크의 전투 일지를 독일에게 보내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비행기를 띄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비행기 사출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불가. 유보트를 불러서 유보트에다가 전달하려고 했는데 유보트도 불가. 그래서 결국 그 비밀은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비스마르크와 함께 가라앉았죠. 당시 독일 해군이나 독일군의 어떤 지휘 행태도 무시 못하는 게 아무래도 좀 중한 집중적인 어떤 지휘 통제 체계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거를 늘 보고를 해서 그 통제를 하려는 이런 게 좀 있었죠. 규칙 발동. 실제로 유보트들도 꽤 자주 어떤 자기들의 위치를 보고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암호가 다 해독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 게 다른 해군들하고 달라가지고 적은 수의 전력으로 넓은 해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휘하는 쪽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더 강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아까 연료 탱크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피격당해서 그 연료가 샜겠죠. 계속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띠가 쭉 생기면서 안 그래도 미행하는데 더 좋은 이정표가 딱 생기게 된 겁니다. 아 헨젤과 헨젤과 그레텔이 그레텔. 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죠. 프린츠 오이게는 계속적으로 통상 파괴 작전을 수행을 하고 비스마르크는 일단 수리를 해야 되니까 프랑스 쪽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프린스 오이케는 성공적으로 그들의 미행을 따돌리고 자기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프랑스 쪽, 특히 생나자르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사실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동일한 전력을 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영국은 제권을 잃을 지금 위기인 거죠. 하지만 상황상 지금 후드하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나갔던 거지 전력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호랑이 사냥인데 호랑이가 상처를 점점 입고 있고 그 뒤는 사냥개들이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꾼한테 우리 어디 가고 있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포수가 출동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한 명이 또 아니죠. 예, 여러 명의 포수가 비스마르크를 어느 지점에서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본토 함대의 토비 사령관은 자신이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읍니다. 그중에 어떤 게 있냐? 서머빌 제독이 이끄는 H함대라는 함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함대인데, 왜냐하면 항공 세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단을 호위하면서 캐나다 헬리팩스로 가던 로드리라는 전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스턴에 그 캐나다까지 호송을 하고 보스턴에 가서 대대적인 개장을 받으려고 했어요. 가다가 중간에 후드 복수해야지 어디가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 이 로드니도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었던 게, 사실 이 로드니도 문제가 많은 배예요. 네. 고장 많이 나고 정말 낡고, 사실 이게 20년대에 건조한 배라, 게다가 또 설계를 되게 이상하게 한 배예요. 보통은 이 전함들은 주포를 한쪽으로 다 몰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로드니는 앞에만 다 있어요. 포탑, 주포탑 3개가 앞에만 3개가 다 있어요. 그럼 후방 잡히면 끝나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워싱턴 해군 조약으로 네. 이 전함 배수량에도 이제 제한이 걸리는데, 영국 해군이 그때까지 쓰던 15인치 포가 아니라 16인치 한 포를 달겠다. 그 포는 큰데 배는 크게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배의 크기를 전략을 하면서 이 16인치 포를 실을까 하다가, 오케이, 주포를 앞으로 싹 몰아버리면은 배를 무겁게 안 만들고도 이걸 할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 밀리터리계에서 참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긴 합니다. 종종 괴랄하다라는 예. 것의 대명사가 사실 영국인데, 소총이나 이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거 있었군요. 로드니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거의 괴랄하다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괴랄해요, 진짜. 사실 뭐 밀리터리 쪽에서 통용되는 게 괴랄하다의 동의어는 영국적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또 그 나라. 그렇죠. 또 나라, 예. 자, 그래서 토비 사령관이 후드의 복수를 어느 정도로 결심을 했느냐. 수상함대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중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수중에서도 영국 해군의 잠수함 전단이 독일 유보트의 이 초계망을 뚫고 프랑스 쪽에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저지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국 수상함대를 비스마르크가 뚫고서 오면 잠수함으로 잡겠다라고 해서 최후의 저지선까지 펼쳐놓습니다. 어떻게든 잡겠다네요. 그렇죠. 죽어도 잡겠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근데 영국 해군에 그 전함 외에도 항공모함 전력도 있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네. 지금 여기도 이게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총 2척의 항공모함이 동원이 되는데, 한 척은 항모 빅토리였습니다. 이게 5월 24일 밤에 9대의 소드피쉬가 발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뢰 공격까지 가해요. 그런데 명중한 건 한 발. 그나마도 심각한 타격까지는 못 줬어요. 하지만 이때 또 연료 탱크 쪽 일부가 파손이 되고 이걸 수리하고 어쩌고 하면서 속도가 12노트로 줍니다. 비스마르크에게 그래도 잠펀치 한 대를 쳤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프린스 오브 웨일즈하고 일시적 교전을 치르기도 하고, 다만 이때는 심각한 피해를 못 줬지만 속도가 추격전이잖아요, 진짜. 이런 추격전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는 거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나중에 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도장을 가다가 이번에는 영국 해군이 발진시킨 카탈리다 수상 비행기. 이 수상 비행기가 비행정,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비스마르크를 발견을 해요. 5월 26일. 그래가지고 이 발견된 정보를 토대로 아크로얄에서 15대의
소드피쉬가 발진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날아가다가 네. 이 소드피쉬들이 적함을 발견합니다. 네. 공격 개시, 어이쿠! 아니네. 영국 해군 순양함 셰필드였습니다. 셰필드를 보고 공격을 할 뻔했군요. 그렇죠. 그럼 근데 11... 수상기가 정찰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비스마르크를 발견한 건 맞아요. 아, 근데 나중에 공격기가 이 뒤에 출발한 이 소드피쉬들이 뒤따라오던 셰필드를 보고 지레짐작을 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11발이나 오래를 쐈지만 한 발도 셰필드에 피해는 안 입히고 어떻게든 넘어갔습니다. 안 입힌 겁니까? 못 입힌 겁니까? 몰세 불발입니까? 불발이었어요, 아, 사실은. 근데 순양함이었으면 사실 맞추기 힘들긴 했겠네요. 여기에 여담이 좀 있어요. 출격 전 브리핑에 아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비스마르크가 함수가 저쪽이 돼서 계속 항진하고 있고 바로 뒤에, 그러니까 바로 뒤는 아니지만 좀 거리가 떨어져서 아군의 셰필드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셰필드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 공격 대열로 들어가면서 아니야! 라고 해서 무전기를 해야 되는데 네. 소드피쉬가 너무 구식 전투기, 그 함재기잖아요. 네.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아, 무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차린 그 소드피쉬 내격기에서 다른 편대들에게 신호를 주려고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흔든다는 게 이게 사실은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라는 네. 뜻이죠.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벌써 좌우측으로 상계를 한 상태인 거예요. 아, 셰필드도 아군인데 저 공격 대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공포대가 막 작동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함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쏘지 마, 아군이다. 아군인데 어뢰 떨어지는데요. 결국 어뢰를 떨어뜨립니다. 네, 15대 중에 11대가 어뢰를 떨어뜨린 거죠. 총 11발의 어뢰가 투하됐어요. 네. 근데 2발은 투하하자마자 폭발을 했고요. 3발은 셰필드가 일으키는 파도에 격발이 됩니다. 그리고 6발은 셰필드가 빗질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 해군에선 빗질을 하듯이 슉슉슉슉 피해서 다 피했어요. 네. 갑자기 졸지에 연습했네요. 그렇죠. (1941년 5월 24일) 영국 해군의 자존심인 후드는 독일의 괴물 전함인 비스마르크와 교전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투 개시 6분 뒤 비스마르크의 일격에 갑판 장갑을 관통당한 후드는 유폭이 발생하며 침몰한다. 이에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모든 전력이 동원되어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나서게 되고 이후 구식 뇌격기인 소드피쉬가 출격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군 순양함을 오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냥 오폭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데 나중에 비스마르크에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요? 그죠?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신뢰성이 안 좋은 두플렉스 자기 기폭 장치가 달린 어뢰를 비스마르크에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금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속의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터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배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배 밑에서 터지는 폭탄이 가장 강력한 폭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개발 초기라 네. 신뢰성이 엉망인 거죠. 아. 실제로 이 셰필드 사건 때도 한두 발 정도는 배 밑으로 지나가지 않았겠냐. 아. 이론적으로는 한두 발 정도는 명중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네, 안 네. 터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아. 그럼 진짜로 연습한 게 맞네요. 그렇죠. 이게 아니었으면은 문제가 많은 어뢰를 달고 실작전에 나가야 되는데 갔다 온 뒤에 어뢰 자체를 그래도 신뢰성이 우수한 접촉식 기폭 어뢰로 바꾼다. 한마디로 맞아야지 터지죠. 맞으면 터지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전에 지금 이 뇌격기들이 달고 있던 어뢰는 지나가다가 철이다 빵.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죠. 예. 근데 너무 예민하고 너무 신뢰성이 안 좋았던 거죠. 네. 어찌 됐든 이렇게 한 차례 거창한 예행 연습을 끝낸 영국군이 19시 15분에 아크로얄에서 다시 두 번째 소드피쉬 편대가 발진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라고 하고 아예
공격 준비선을 셰필드 상공으로 정해요. 거기서 모여서 자 봐, 이거 비스마르크 아니고 셰필드야.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거 치면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제대로 된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우연으로 가서 내격기들이 공격을 실시하는데 비스마르크는 그때 어느 정도로 방어를 했느냐. 물론 대공포를 다 발사한 거는 당연하고요. 주포와 양용포라는 거를 수면에 사격을 해요. 양용포가 부포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미 이런 부포들은 대공, 대수상 겸용이라. 예. 주포를 왜 썼냐? 이 비스마르크 정도의 주포를 쏘면 물기둥이 비스마르크보다 더 높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높이로 이 세대에 오는 내격기는 그 물기둥에 맞아도 뭐 파괴가 되든지 아니면 상당한 방해를 입는 거예요. 추락하겠죠. 예. 그러면은 내격기들은 그 구식 기체, 사실 장갑도 없는 것에 이 거대한 비스마르크에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방어장구 아무것도 없이 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린 속도로. 그래서 내격을 실시합니다. 다 해요. 정말 다행인 거는 소드피시 한 대도 격추되잖아요. 사실 소드피쉬가 이때 느리고 구식인 게 장점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긴데 이게 복엽기는 웬만하면은 속도가 느려도 추락을 잘 안 합니다. 워낙 양력이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에 만약에 구멍이 많이 뚫리더라도 그대로 날아가는. 아니 게다가 이게 워낙 구식이다 보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동체가 골조에 천바른 구조예요. 그렇죠, 날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파편이나 이런 걸 맞아도 금방 이렇게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면도 있었다는 얘기. 본체만 폭발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의외로 잘 버텼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이 비스마르크의 대공 화력이 그러네요. 예,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복엽기면 기껏해야 뭐 200km도 안 빠르죠 확실히. 안 된대요. 그래서 기록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비스마르크의 대공포가 앞에서 끝나는 것 같다. 그리고 비스마르크 쪽에서는 저렇게 느린 비행기는 연습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희관 선수의 볼 같은 거네요. 뭐 비슷하겠네요. 온다. 하면 헛스윙 계속하는 거죠. 예, 뭐 적절한 예가 같습니다. 결국 한 대도 격추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양현으로 어뢰를 성공적으로 투하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한 발에서 두 발 정도가 좌현에 직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에 한 발이 맞아요. 지휘관인 쿠드 소령이 귀환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그러니 본대 함대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공격 실패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일단 장갑판이 튼튼한 좌현 쪽에 어뢰가 직격한 것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미 쪽에 맞은 어뢰 한 발이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비스마르크가 그때 당시에 변침을 살짝 하다가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으면 드라마틱하죠. 왜냐하면 후드도 변침하다 맞았고 비스마르크도 변침하다 맞았으면 일단 한미에 맞은 게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 좌현 쪽 키의 절반이 파손됐고 우현 쪽 키가 폭압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휘어서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비스마르크는 프로펠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프로펠러에 끼어서 중간이 안 돌아가게 된 거예요. 즉 좌우현 키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추진력도 3분의 1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가 안 돌아간다는 건 방향을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못 바꾸기 때문에 함 자체를 조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냐? 응급 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실 문을 띄워서 그걸 급조해가지고 키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이 거대한 전함을 그렇죠. 무슨 문 같은 거 끼워서 키를 만들 수 만재랑 없죠. 5만 톤짜리를 갖다가 문을 어떻게 해? 그래서 결국 이 함장이 생각을 한 건 리더만 함장은 그러면 최소한 좌우에 프로펠러가 남아있으니 속도를 계속 한쪽은 빠르게 한쪽은 느리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동안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약간 오리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듯이. 배 그렇죠. 전 때 왼쪽만 저으면 오른쪽으로 돌고 네. 오른쪽만 저으면 왼쪽으로 그렇죠, 돌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키 자체가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 방향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속 배는 프랑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크게 보면
배는 계속 선회를 하면서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북서쪽이니까 있었던 뱅뱅 도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면서 뱅뱅 돌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함이 안전한 프랑스 방향이 아니라 북서쪽으로 계속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한 자리에서 거의 뭐 보기에 한 자리에서 원을 점점 그리니까 영국군은 처음에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작전인가? 외견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유보트들을 미리 잠복시키고 있다가 영국 함정들이 오면은 공격하려고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해군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스마르크 숨통 끊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처칠은 비스마르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바다의 기상이 어땠냐? 우리가 바다가 거칠면은 보통 황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천 5등급이면은 웬만하면 출항 금지입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출항 금지인데 거의 6등급에 근접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작전은 고사하고 출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구축함들이 자신들이 먼저 가서 물어뜯겠다라고 해서 어뢰 공격을 먼저 실시를 해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계속 선회를 하는 중이잖아요. 어뢰를 맞질 않습니다. 게다가 기상 상태가 너무 파고가 너무 높고 하니까 구축함에 있는 어뢰를 계속적으로 발사해도 어뢰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구축함이 그렇게 비스마르크를 괴롭히고 있는 사이에 토비의 기함 킹 조지 5세와 로드니 그리고 여러 영국 함정들이 속속들이 해당 해역에 모여들게 되죠. 상황은 이제 비스마르크에게는 절망적이었어요. 23시 52분에 르첸스는 파리와 베를린에 전문을 보냅니다. 보남, 기동, 불능. 우리는 마지막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남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총통 만세라고 어떻게 보면 좀 유언 같은 이 전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함장은 자 이제 우리 보급품 창고에 물건들 있는데 이거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 승조원들은 창고에 있던 소세지, 맥주를 가지고 마지막 파티를 합니다. 01시 53분 아돌프 히틀러가 답신을 해요. 전 독일이 기관과 함께 하고 있음. 할 수 있는 일은 이루어질 것임. 기관의 임무 수행은 운명이 걸린 이번 투쟁에서 우리 국민들을 더 강하게 할 것임. 그냥 싸우다 죽어라. 아니, 근데 거죠. 이런 말 하지 말고 혹시 보내면 안 돼요? 그 시간도 안 되나? 보내려고 했었어요. 네. 심지어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은 독일 공군이 대규모 폭격기를 보내서 영국 해군을 공격할 것이다. 네. 그리고 유보트가 출동을 해서 유보트 전단이 출동을 해서 영국 군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독일 공군의 폭격은 비스마르크가 침몰을 한 뒤에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 멀어요. 멀기도 하고 또 악천후잖아요 또. 게다가 또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처럼 계속 잠수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서 가다가 필요할 때만 잠수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악천후면은 기동도 제한이 되죠. 27일 08시 47분 로드니에서 첫 발이 발사가 됩니다. 16인치 포탄이 35초를 날아가서 착탄을 해요. 두 번째 사격은 비스마르크 함수 근처에 낙탄을 합니다. 그리고 08시 49분 비스마르크도 반격을 실시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조함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점포 사격 같은 효율적인 반격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격,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세 번째 사격에서 로드니에게 경미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미한 피해가 또 깨는 게 사실 명중타이가 피해간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로드니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함의 전기가 끊어지고 뭐 배관이 터지고 뭐 어쩌고 막 뭐가 쓰러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사실 수리를 받아야 될 배가 네네. 억지로 여기 나오다 보니까 직접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겁니다. 주먹이 스쳤는데 고막이 터지는 이런 약간 느낌. 약간 과장해서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저기도 재미난 기록이 있는 게 로드니 승조원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우리가 주포를 쐈더니 변기가 떨어져서 나갔다. 맞아 유명한 얘기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배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변기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뻥 하니까 변기가 풍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 충격에 의해서. 아니 이게 또 이 로드니의 설계상의 결함이 나오는데 주포를
앞쪽에만 다 몰아놓다 그렇죠. 보니까 일제 사격 시 안정성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점점 운명의 시간으로 갑니다. 네. 8시 59분에 로드니가 18번째 일제 사격을 실시를 해서 명중탄이 2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쯤 킹 조지 5세도 일제 사격을 시작을 해요. 영국 전함들이 명중탄을 내고 있는 가운데 빠져있던 중순양함 노폭도 이제 전투에 참여합니다. 계속 쫓기만 했는데 이제 드디어 펀치를 날릴 때가 온 거죠. 누를 때가 됐어. 그렇죠, 맞습니다. 피 빨아먹자. 자, 전함 부대와 이제 노폭이 꼈죠. 빈자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도시시어라는 순양함이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9시 4분부터 이 4정의 함정들이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비스마르크를 사방에서 두들겨 팹니다. 로드니가 발사한 탄이 한 발에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16인치 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발이 비스마르크 상부 구조물과 함체를 관통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함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발로 리첸스 사령관 즉사했고요. 린데만 함장도 아마도 즉사를 했고 그 안에 있던 함교 안에 있던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즉사하거나 아니면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주 사격 통제소 이 부분 역시 파괴가 됩니다. 후방 사격 통제소를 제외하면 비스마르크 주포 하나하나가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비스마르크의 부장이 유폭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데 후드도 한 발 맞고 연쇄 유폭이 터졌잖아요. 네. 맞으면 침수를 시켜요. 근데 그 안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죠. 그 구역 자체를 침수를 시켜서 더 큰 피해를 막아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터지고 이제 비스마르크는 점점 이 떠 있는 고철 덩어리처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카이사르라는 포탑이 하나 남아서 그 포가 간간히 사격을 실시했는데 9시 26분 이 포마저 무력화가 됩니다. 이제 비스마르크는 영국 해군의 표현에 의하면 떠다니는 불타는 강철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앉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또 튼튼하게 만든 거죠. 네. 오히려 후드하고는 정반대로 막 너무 안 가라앉고 적절하게 떠다니네. 영국 해군성은 보통 이 정도 되면 항복해라라고 권유하거든요. 아닙니다. 단호했어요. 처칠은 격침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격침시켜. 그들은 쌓인 게 많거든요. 예. 그때쯤 비스마르크의 부장, 그러니까 아까 좀 그 냉혹한 명령을 해서 침수시키고 했던 그 부장 윌스라는 중령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퇴함 명령을 내려요. 다들 자침 준비를 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퇴함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어뢰가 발사되고 그리고 포탄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탈출하지 못하고 많은 수의 승조원이 안에서 희생이 됩니다. 자, 이제 숨통을 끊기 위해서 도시시어가 3,000m까지 접근을 해요. 3,000m면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비스마르크의 어뢰 2발을 발사해요. 이 어뢰들이 우연에 명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좌연 쪽으로 가서 좌연에 한 발을 명중합니다. 거의 뭐 확인 사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양쪽에 구멍이 뚫려서야 가라앉기 시작하나요? 예, 함수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게 10시 40분이에요. 그러면서 비스마르크는 격침이 됩니다. 당시에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수면에 떠 있었다고 해요. 많은 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영국 구축함들이 구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전투할 때는 적군이지만 조난을 당한 순간, 함이 전투력을 잃는 순간 이들은 요 구조자가 되는 게 해군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조 활동을 시작했는데 유보트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구축함들은 생존자들을 남겨놓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구축함에 구조된 인원이 111명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유보트 경고가 울렸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거의 2,000여 명의 승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1,800여 명은 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 군함이 구조를 못하고 사라지고 다음 날 그 해당 해역에 유보트가 드디어 옵니다. U-74가 와서 기적같이
5명을 구해냅니다. 5명이 살아있었다고요? 예, 그 U-74만 구한 게 아니라 U-74에서 일부 구하고 스페인의 순양함 등이 일부 구해서 5명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까지. 대단하다. 아니 근데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 마무리까지 듣고 보니까 진짜 드라마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만약에 후드가 그렇게까지 안 됐었으면 영국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았을까? 왜 한번 연습을 했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살골을 넣었는데 다행히 골은 안 들어갔는데 덕분에 슈팅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비스마르크로 가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참 드라마 한 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요소를 하나 제가 빼먹은 게 네. 사실 그때 프랑스 쪽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였어요. 비스마르크는 빨리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서 독일 공군의 그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 영국은 세력권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폭 해프닝이 없었으면은 신뢰성이 좋지 않은 어뢰를 달고 비스마르크에 했겠죠. 그럼 그러면은 비스마르크는 갔겠죠. 갔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뭔가 영국의 사기를 감히 우리의 후드를 약간 이런 거가 더 들끓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번 비스마르크 추격전으로 인해서 이 양국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비스마르크 추격전에서 후드는 이미 완전히 뭐 격식된 건 다 아실 거고 프린스 오브 웨일스도 사망자가 13명. 이거 무시 못하는 거죠. 상당한 피해를 입고 퇴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구축함도 한 척이 격침을 당한 걸로 나와 있고 영국 측은 경순양함도 한 척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영국 측의 전사자가 그러니까 전사 및 실종 다 합치면 1,477명. 상당히 이게 거의 다 후드에서 났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독일은 비스마르크를 한 척을 잃었을 뿐인데 그 한 척이 엄청나게 큽니다. 인명 피해가 실종, 뭐 전사, 포로 다 합쳐서 한 2,20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게 다 비스마르크 한 척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스마르크가 그만큼 엄청난 손실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비스마르크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대서양으로 출항을 한 이유가 여기 항로를 끊어서 영국의 숨통을 조이자였거든요. 근데 실패로 끝났어요. 이후의 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독일 쪽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은 수상함의 큰 작전은 이제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잠 작전이 발전을 하면서 잠수함마저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크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서양의 이 공급선, 이 보급선은 사실은 영국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지만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미군 병력이 영국을 징검다리 삼아서 유럽으로 넘어왔죠. 즉 대서양길을 잘 막았었으면은 미군이 참전을 해도 영국에서 기지를 틀고 보급 물자를 쌓아놓고 유럽 전선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더 늦춰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비스마르크 추격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역시 전력이라는 거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배 한 척, 뭐 이렇게 훌륭하고 뭐 전투기 한 척 이런 개개 병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스템적으로 못 당하면 못 당해요. 이 비스마르크가 사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프린츠호이겐 빠지고 단독이 된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명의 결정이 된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제공권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주포가 세네, 뭐 속도가 빠르네 어쩌니 그래도 전함 혼자서는, 그러니까 함정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이미 게임이 반쯤 끝나 있던 상황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비스마르크 추격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첫 번째는 보안의 중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큰 해군은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되는 공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공급선에 제한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함선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MRO,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도 자신들의 함정이 노화됐으니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동맹국 국가와 같이 계속 해군력을 유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스마르크는 안 좋은 케이스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전투력이 우수한 그리고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해군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스마르크 추격전을 들으면서 두 가지 다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의 강력한 질 좋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수량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비스마르크 추격전을 통해서 조금은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